자, 때는 바야흐로 고대 중국 그 혼란했던 전국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철학자가 위나라 왕 앞에 딱 섰어요. 근데 그 모습이 와, 정말 너무 초라해서 왕을 만나러 온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 만남은요, 그냥 어색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바로 한 시대의 가치관과 한 인간의 존엄성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아주 팽팽한 철학적 대결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왕은 그의 남노란 행색을 보자마자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께서는 어찌하여 이처럼 고달프게 사십니까? 이 질문 그냥 안부를 묻는 게 아니죠. 가난은 곧 실패라고 여기는 세상의 그 차가운 시선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뭐랄까, 아니 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 꼴이 됐소? 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 한 문장에 이 이야기의 모든 갈등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왕의 눈에 비친 철학자, 장자의 모습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옷은 여기저기 낡은 천을 덧대서 기웠고요. 신발은 또 어떻고요. 다 해져서 끈도 없으니까 300끈으로 겨우 묶어놓은 상태였어요. 기록을 보면 실제로 장자가 엄청난 가난에 시달렸다고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어색한 만남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해프닝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철학적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모든 걸 판단해버리는 세상의 기준과 그 기준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한 철학자의 지혜가 제대로 맞붙는 순간인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왕의 눈에는 장자가 그저 시대에 적응 못한 실패자, 루저로 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장자의 눈에는요, 이 상황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인식의 차이, 여기서부터 장자 철학의 위대함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장자의 정말 멋진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는 왕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했던 고달풍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분해해서 새롭게 정의해버립니다. 야, 이건 정말 눈부신 지적 카운터펀치라고 할 수 있죠. 장자가 세상에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가난한 것과 비참한 게 정말 같은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내 영혼까지 고통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장자는 여기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라고 외칩니다. 장자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언어적 구분을 보여주는데요. 그는 가난함, 즉 빈과 고달픔, 비는 전혀 다른 거라고 말합니다. 가난함, 비는 뭐냐? 그냥 낡은 옷이나 해진 신발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상태, 물질이 부족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문제인 고달픔, 비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이건 내가 가진 이상과 뜻을 펼치고 싶은데 때를 잘못 만나서 그걸 펼치지 못하는 내면의 고통, 바로 영혼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진짜 비극은 내 지갑이 텅 빈 게 아니다. 진짜 비극은 내 위대한 정신이 이 정신을 알아주지 않는 시대에 태어나서 꼼짝없이 시들어가는 것. 바로 그게 진짜 고달픔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는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개인의 우능함이 아니라 시대와의 불화탓으로 돌리면서 왕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존엄성을 완벽하게 지켜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철학적인 얘기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자는 모두가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한 비유를 하나 듭니다. 바로 원숭이 이야기인데요. 이 비유를 들으면 장자의 주장이 훨씬 더 생생하게, 잊히지 않게 다가올 겁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두 가지 환경을 한번 그려보세요. 한쪽은 원숭이가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크고 튼튼한 나무들이 쫙 펼쳐진 숲이에요. 반대쪽은요, 온통 날카로운 가시로 뒤덮인 빽빽한 덤불숲입니다. 똑같은 원숭이라도 이 두 환경 중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먼저 이상적인 환경, 그러니까 거대한 나무들이 우거진 숲속에서 원숭이는 어떨까요? 자유롭고 강력하고 거침이 없죠. 말 그대로 숲의 왕입니다. 심지어 전설적인 명궁조차도 이 원숭이를 쏠 엄두를 내지 못해요. 왜일까요? 원숭이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를 둘러싼 환경, 즉 형세가 그를 완벽하게 지켜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똑같은 원숭이가 이번엔 가시덤불 속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원숭이는 두려움에 떨면서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끊임없이 주위를 살핍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제약되고 잔뜩 위축되죠. 이건 원숭이가 약해져서가 아니에요.
오직 그가 처한 환경이 그에게 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자는 이 비유의 핵심을 폭로합니다. 그 가시덤불이 바로 어리석은 군주와 혼란스러운 신하들이 판치는 정치 현실이라는 거죠. 이건 지금 왕의 면전에서 당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가시덤불이요 라고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배짱이죠.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자의 이 생각, 이게 그냥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만든 논리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훗날 수많은 지식인들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남게 하는 강력한 생존 전략, 말하자면 영혼을 위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장자는 자기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비극적인 역사적 사례를 하나 꺼내듭니다. 바로 비간이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정말 충신이었지만 폭군에게 바른 말을 했다가 성인의 심장에는 구멍이 7개라던데 내가 확인해보겠다는 말과 함께 심장이 도려내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비간의 죽음이야말로 가시덤불 같은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가장 끔찍하고 확실한 증거였죠. 장자의 철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어요. 아주 실용적인 도구였죠. 특히 위진시대처럼 정치적으로 정말 암울했던 시기에 중림칠연 같은 지식인들은 바로 이 장자의 사상을 방패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권력에 참여하길 거부하고 속세를 떠나 자신들의 내면적 가치를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장자의 이 지혜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전략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 세상이 나에게 붙이는 가난하다, 실패했다 같은 딱지와 나의 진짜 내면을 분리하는 겁니다. 둘째, 내가 겪는 어려움이 꼭 내 탓만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처한 가시덤불 같은 환경 때문일 수 있음을 아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걸 똑바로 보되 결코 거기에 내 영혼이 짓눌리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가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생존법입니다. 2000년도 더 지난 옛 철학자의 지혜가 오늘 바로 우리에게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라는 가시덤불 속에서 온갖 외부의 압박과 평가 속에서도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결코 건드릴 수 없는 당신의 핵심, 당신만의 존엄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